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시간을 두고 미국 증시에도 부담을 주는 양상입니다.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자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세 낙폭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지금 시장의 최대 이슈이기도 한데요. 5월 중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진통을 겪고는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될지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 미국 재정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16일 날 부결이 되고 18일 날 가결이 되고 지금 또 하원에서 오늘 미국 시간으로 22일 저녁 때 네. 하원 통과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큰 것은 이미 얘기가 됐던 감세안을 좀 보완을 하려면 그러니까 소득세나 여러 가지 감세안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네. 보완을 하려면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야 되는데 그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주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요. 너무 강하게 줄이면 이게 이제 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이번에 감세안이 하원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한 3조에서 5조 정도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니까 네.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미국 국채 시장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무디스가 부채라는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을 한 상황인데 감세로 인해서 적자가 더 늘어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심각했던 재정 적자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텐데요, 대표님. 예, 아무래도 이번에 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러한 감세안이 1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3조에서 5조 정도 적자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무디스가 봤을 때는 정부의 적자, 재정 적자가 한 GDP의 6.4% 정도 된다고 봤는데 네. 이게 2035년, 10년 후에는 9%까지 늘어나고 정부의 부채는 지금 GDP 대비 98%인데 이게 134%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채가 늘어나면 사실은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전체 예산에서 이자로 내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네. 전체 총 이자 비용을 보면 네. 이것이 지금 약 한 세입의 18%가 되는데 10년 후에는 3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미국의 그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 지금 AAA에 있었던 나라들을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은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의 좀 안도감, 최근에 국채금리는 올라왔지만은 주식시장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좀 경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국채 부담이 커지면 국가 부채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고 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경제 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려했던 4월 초에 그 시장의 충격이었던 미국 자산을 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강등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국채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관세로 이제 재정 적자를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계산도 있었는데 최근 관세 협상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려가 커진다면 관세 수위를 좀 낮추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러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관세 145%에서 30%로 내려오면서 많은 미국 그 협상하는 나라들이 이제 관세 좀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세율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최대 5조 정도의 그 정부 부채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가 문제잖아요. 근데 네. 당초 관세를 우리가 처음에 4월 2일 날 발표한 그 관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한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있을 거로 봤어요. 네. 그렇지만 관세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게 지금 2천억 달러로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4월 달에 관세 수입이 163억 달러예요. 그러면 올해 전체를 보면 약 한 12개월로 본다고 하면 네. 약 2천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많이 내려오면 1,000억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은 뭐 1조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산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면 최대 5조 달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지금의 관세보다는 율보다는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큰 폭의 관세율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큰 폭의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국채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 20년물 입찰,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 치러졌고요. 수요가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분석들이 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저 시장에 있으면서 뭐 환율도 전망하고 금리도 전망하고 네. 뭐 많이 하는데 주가도 전망을 하지만은 금리 전망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는 뭐 수요 공급에서 보고 뭐 정책 금리 보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가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금리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네. 사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20년물 국채 그 경매가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죠? 입찰 대비 낙찰가율인가? 이게 네네. 2.46인가 그런데 이게 지난 12번의 그 경매에서 밑에서 세 번째예요. 그 정도로 저조한 거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우려가 네. 시장에 현실화되는 거고 국채를 사봤자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우려가 이제 계속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원에서 이게 표결이 지연이 되거나 상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된다. 잘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 미국 그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까지 이걸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의 상승은 미국 재정에 대한 불안 요인이고 미국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지수도 달러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원 환율의 하락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위험 자산으로도 꼽히는 미국 국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신용등급 강등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차례 정도 FOMC가 남아 있는데 시장의 그 금리나 기대감은 지금 조금 후퇴하는 양상이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는 내려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네. 올해 뭐 3번 정도 내린다, 2번 정도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자체는 둔화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정책금리 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예상되고 있는 관세로 인해서 예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는 정책 금리는 내려오겠지만은 당초 예상했던 9월보다는 더 뒤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번 4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사실 생각보다 좀 인플레이션이 낮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네. 때는 4월 인플레이션에서
의류 그리고 가구 같은 거,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품은 이거 관세 영향을 받으니까 어쨌든 4월 2일 날 관세 부과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입한 게 있을 테니까 네. 오를 거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 관세 이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게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좀 보면은 뭐 한 9월 정도 지나야지 네. 관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9월도 좀 이른 숫자가 아니냐 봐서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면은 한 번 정도 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이 지금 4.5잖아요. 네.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3.75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죠. 네, 올해 금리를 내리겠지만 9월보다는 더 지연될 수 있다. 12월 FOMC에서 한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물가랑 고용시장 동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물가의 경우 지표는 안정세인데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사님. 예,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네네. 듯이 이게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된다. 4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았고 그리고 관세를 예를 들면 미국 관세를 145%에서 30% 낮추면서 미국 IB들이 올해 연말에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30%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얘기했던 거,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더 높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관세율을 낮췄지만은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연기가 되고 회수도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저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더 나쁘면 인플레이션이 좀 높더라도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고용 시장이 되게 굉장히 탄탄해요. 지금 실업률이 4.2%고 네.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하는 것도 16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는 올해 3분기 정도 되면 실업률이 4.3, 4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로 인한 여파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G7 재무장관 회의 이후 달러가 이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연초부터 이제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미국 뭐 예외주의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그래서 정책 금리를 상당히 높였던 상황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올해 이제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미국이 2.8%고 올해 성장률이 1.5%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뭐 금리도 내려오고 금리가 내려오면 달러는 약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금리 인하폭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경제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유럽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지출 늘어나게 되면 그쪽의 금리는 또 미국 금리보다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달러 약세를 가져올 거로 봐서 저는 지금 99 달러 지수로 봤을 때 99, 100에서 연말이 되면 98 정도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8까지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절상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협상 전망 그리고 원화 가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협상 전망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경제 협력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약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기준으로 한 560억 달러 되는데 이거 줄여야죠. 미국 상품 더 사주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입을 대체를 하면 되거든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좀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 되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지금 환율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란 보고서 보면 결국 관세가 미국 통화를 미국 달러를 약세를 하고 교역 상대국의 통화를 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는 걸 보면 네.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나 아니면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달러 원 환율의 레벨 다운, 그러니까 원화 강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미국이 한국의 원화의 어떤 강세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왜냐하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면 첫 번째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 한 300억 달러인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준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충족됐죠. 마지막에 뭐냐면 GDP의 2% 정도를 지난 12개월 동안에 달러를 계속 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달러 원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를 계속 팔았어요. 원화를 사고.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을 안 맞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조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 조건이 맞는 바람에 관찰 대상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달러 우리 환율에 대해서 원화 강세에 대해 원화 약세나 아니면 원화 강세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율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고요. 재정 적자 우려는 지속되고 성장은 둔화되고 뭐 달러 약세도 이어진다면 달러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5년 4월 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제일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의미는 시사점은 이제 셀 USA 미국 네. 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신념, 컨빅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감세안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고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디폴트가 될 수가 있구나, 채무 불이행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시장의 변동성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사실 그 펀드 무브는 있어요. 네.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이나 또 중국 아니면 인도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그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미국 예외주의. 네. 이거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갔던 것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국이 2019년까지는 1위였는데 지난 4월인가요? 3월달 자료로 보면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판다. 이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의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달까지는 약 외국인 보유 그 양이 1,360억 달러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바꿈이 있고 구조의 변화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에 대한 지위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미국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유동성이 그 자금들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와 같은 비밀국 증시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굉장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금값을 네. 보려면 금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값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달러랑 영향을 받잖아요. 네. 달러가 네. 강세면은 굳이 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게 금값은 달러는 약세가 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내려올 것이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는 안 내려오지만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금의 자산으로서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매력도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채 시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의 국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특히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그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값의 추가적인 상승에 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우리가 달러의 어떤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감세안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달러는 지금보다 좀 높아질 금값은 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그 수출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여파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나 뭐 바이오 같은 이런 관세도 부과가 된다면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률 부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KDI가 성장률을 낮췄잖아요. 네. 얼마죠? 1.6에서 0.8%로 반으로 낮췄고 IMF도 지난 4월 달에 1월 달인가 그때 전망을 2%에서 1%로 낮췄어요. 네. 그래서 성장률 하락에 있어서의 제일 큰 요인은 뭐냐면 수출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낮춘 거죠. 그리고 수출 전망을 낮춘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율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그 수출 증가율이 통관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약 한 0.5% 정도 늘어날 거로 봤어요. 좀 부진한 거죠. 네. 근데 요번에 KDI가 전망할 때 보니까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5%로 확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벌써 우리 4월 달에 그 우리 수출 동향을 보면 자동차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영향이 있는 거죠. 물론 유예는 됐지만은 기존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앞으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이것이 성장률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은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확장 재정을 통한 부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시장 안에서도 내수주가 최근에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데 추경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네. 돈을 쓰면 경제 내에 돈이 들어가면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경이 13조 8천억 원이 마련이 됐고 그중에 일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 AI 그리고 뭐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13조 8천억 원 정도 하면 이게 우리 경기 부양 성장률에는 약 한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KDI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 0.8% 한다고 하면 뭐 1.1%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3조 8천억 원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진한 내수 경기 살리는데 좀 더 쓴다고 하고 네. 하반기에 그 추경은 말씀드렸듯이 좀 효과가 큰 그러니까 R&D나 투자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신산업 AI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정부가 28조 정도의 특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신산업 쪽에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민간보다도 이럴 때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재정 정책이 또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는데요. 5월 금통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금리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좀 한 번 더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월달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추경이 잘 진행이 안 되면 하반기에도 좀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